2025년 10월 마침내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다. 핵잠수함 건조 재개 명령이었다. 2028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시간에 완성되었다. 800m 인간이 만든 핵잠수함이 도달한 한계. 오늘 우리가 극복한다. 15일간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적을 추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안전하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진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9600톤급 핵추진 잠수함 홍범도함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독일 HDW사의 209형 잠수함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잠수함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에겐 설계도 한 장 제대로 없었어요. 독일에서 받은 건 기술 이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보고서 몇십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그 얇은 보고서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죠. 첫 국산 잠수함 장보고함이 바다에 뜰 때 세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림팩 훈련에서 이종모함이 보여준 성과는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13척, 총 15만 톤의 가상적함을 격침 처리했습니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이 말이죠. 1999년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천함이 퇴역 미군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단 한 발의 어뢰로 침몰시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표적함에 어뢰를 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끝내버렸으니까요. 2000년 박위함은 11척 9만 6천 톤을 격침시키고 훈련 종료 시까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나대용함은 10척 10만 톤을 격침시키며 하푼 미사일 실사격까지 성공했죠. 세계 해군들은 이제 대한민국 잠수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362 사업이라는 암호명이 세상에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였죠. 당시 이미 설계는 완료되었고 건조에 필요한 해결료만 확보하면 3년 내 진수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이 프로젝트는 수면 아래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2004년 장보고함은 림팩에서 존씨, 테니스, 항모 전단을 포함한 30척 이상을 가상 격침시키며 대한민국 잠수함의 전설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공격 임무에서 방어 임무로 전환되었죠.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 해군들이 훈련 상대로 우리를 원했거든요.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1800톤급에서 3000톤급 장보고 3까지 진화했고 HY100 특수합금강 기술과 리튬 냉각 모듈, 초저솜 워터젯 추진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이 뒷받침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월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재개 명령이었어요. 2025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정확히 3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초도 핵잠수함을 3년 만에 건조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2025년 4월에 취역시킨 최신 공격원잠 버지니아급도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 만에 해냈죠. 비결은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H조선소, D조선소는 20년 넘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거든요. 362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설계는 계속 업데이트되었고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홍범도함은 이미 수십 번 바다를 누볐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5층 비밀 연구동에서는 날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함체 구조 전문가, 원자로 설계자, 소나 시스템 엔지니어, 워터젯 추진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핵잠수함보다 조용하고 깊이 잠수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함체 재질이었습니다. 장보고 3급에 사용된 HY100 합금강은 우수했지만 핵잠수함의 대형 구조물엔 한계가 있었어요. 연구팀은 15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HY100을 개량한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코드명은 K-스틸이었죠. K-스틸은 기존 합금강보다 30% 더 높은 인장 강도를 가졌고 부식에도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용접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대형 함체 건조에 최적이었어요. 이 소재 개발만 3년이 걸렸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스크루 방식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팀은 과감하게 워터젯 추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물을 빨아들여 고압으로 분사하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워터젯으로 9,600톤의 거대한 함체를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기존 워터젯 기술로는 불가능했어요. 연구팀은 다단계 터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3개의 터빈이 순차적으로 물을 가압해서 분사하는 방식이었죠.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고 속도 38노트를 달성했고 소음은 기존 스크루 방식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3D 입체 AI 소나 시스템이었죠. 기존 소나는 음향 신호만 탐지했지만 이 시스템은 음향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변환했습니다. 마치 수중에서 레이더를 쓰는 것과 같았어요. AI 알고리즘이 함 주변의 음향 패턴을 분석해서 물체의 형상, 크기, 속도, 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속 항행 중에 함수 방향만 조정하면 주변 해저 지형이 자동으로 3D 맵으로 생성된다는 거였어요. 이 기술이 공개되면 전 세계 해군 전술이 바뀔 정도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국산화되었습니다. 핵추진 모듈부터 소나 시스템, 워터젯 추진기, 특수압금강, 전투체계, 생명유지 장치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들었죠. 이름 없는 수천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하루를 이틀처럼 2년을 일했습니다. 2027년 3월 드디어 함체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H조선소 거제 조선소 특수도크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보안은 철저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였고 위성 촬영을 차단하는 특수 천막이 도크를 덮었어요. 함체는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용접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용접 품질이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모든 용접선은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검사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2027년 11월 원자로가 함체에 설치되었습니다. 국내 독자 개발한 소형 원자로였죠. 크기는 작지만 출력은 충분했습니다. 4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작동할 수 있었어요. 원자로 주변엔 3중차 폐벽이 설치되었고 냉각 시스템도 다중화되었습니다. 2028년 5월 함체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검은 철의 거인이 도크에 우뚝 섰죠. 길이 120m, 폭 11m의 거대한 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내부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전투체계, 소나, 무장, 생명유지장치, 전기 배선, 배관 등 수십만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각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테스트되었고 통합 테스트도 수십 번 반복되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하드웨어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8년 8월 첫 번째 원자로 가동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연구팀과 조선소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였어요. 제어봉이 천천히 올라가고 원자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치들이 설계값과 정확히 일치했죠.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이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 전기로 워터젯 추진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2028년 9월 승조원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해군에서 최정예만 뽑았죠. 최소 10년 이상 잠수함 복무 경력, 무사고, 기록, 특급 기술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700명이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55명이 우선 선발되었어요. 함장으로는 윤영아가 임명되었습니다. 48세, 25년 잠수함 경력의 전설이었죠. 그는 장보고 5급, 손원 1급, 장보고 3급 모두를 경험한 유일한 장교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바다의 유령이었어요. 한 번도 훈련에서 탐지된 적이 없었거든요. 부함장 박중룡은 45세, 소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3D 소나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했죠. 기관장 이소령은 42세, 원자력 공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국내 원자로 개발팀의 핵심 멤버였어요. 나머지 52명도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뢰 전문가, 항해사, 통신사, 취사병까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었죠. 그들은 최신 원자력 잠수함 승조원으로 선발되었다는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에 눈빛이 빛났습니다. 2028년 10월 15일 새벽 5시 드디어 진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제3도크 수중시설이었죠.
참석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프로젝트 핵심 인원 50여 명뿐이었습니다. 언론은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어요. 검은 철의 거인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9,600톤의 거대한 함체가 물과 만나는 순간 작은 물결이 일었죠. 함체 측면엔 작은 글자로 한 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홍범도암,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이었어요.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이 배의 존재를 알아선 안 된다. 하지만 이 배가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함장 윤영하는 경례했습니다. 그의 눈엔 결의가 가득했어요. 진수 3일 후인 10월 18일, 홍범도함은 첫 출항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남중국해였죠. 일반적인 핵잠수함은 6개월 이상 시험 운항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박한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시험 평가와 실전 훈련을 동시에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 20년간의 시뮬레이션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홍범도함은 이미 모든 상황을 경험했어요. 함장은 승조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쓸어 간다.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이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승조원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자신감과 결의만 있었습니다. 2028년 10월 18일 오후 2시, 홍범도함은 조용히 진해항을 떠났습니다. 수중접항 시설에서 출발해 수심 100m까지 자망했죠. 남중국해까지는 전속력으로 가면 2일 거리지만 우리는 3일을 계획했습니다. 가는 길에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 자망이었습니다. 천천히 심도를 높여갔어요.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각 심도에서 10분씩 대기하며 함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압력계, 온도계, 습도계, 산소 농도계 등 수백 개의 센서 값을 확인했죠. 부함장 박중령이 보고했습니다. 함체 이상 무, 모든 시스템 정상.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다음은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워터젯 추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했어요. 1노트, 3노트, 6노트, 10노트, 15노트, 20노트, 25노트, 30노트, 그리고 최고 속도인 38노트까지 올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8노트의 고속에서도 함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기존 디젤 잠수함은 10노트만 넘어도 스크류의 마찰음이 들렸는데 홍범도함은 38노트에서도 속삭이는 소리 정도만 들렸습니다. 기관장 이소령이 감탄했습니다. 워터젯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소음 수준은 설계치의 70%에 불과합니다. 함장도 미소 지었어요. 20년 준비의 결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새로운 3D 소나 시스템이었습니다. 부함장이 시스템을 활성화했죠. 모니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함주변 5km 반경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나타났어요. 해저,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산, 계곡, 평원까지 마치 지상 지도를 보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움직이는 물체들이었습니다. 물고기떼, 고래, 그리고 멀리서 항행 중인 상선까지 모두 표시되었어요. 각 물체 옆엔 정보가 떴습니다. 거리, 속도, 방향, 추정 크기까지 나왔죠. AI가 자동으로 분석한 겁니다. 부함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눈을 뜬 겁니다. 함장도 동의했어요.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홍범도함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나 화면엔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고래떼가 지나가고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헤엄치고 멀리서 상선들이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바다는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대한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좁은 해협이라 긴장했지만 별 문제 없었어요. 수심 200m를 유지하며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T-3 초계기가 상공을 지나갔지만 우리를 탐지하지 못했죠. 동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이곳부터는 중국 해군의 세력권이었어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스텔스 모드로 전환했죠. 승조원들은 발소리까지 죽였습니다. 소나 화면에 첫 번째 중국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영호사의영 호위함이었죠. 거리 15km, 속도 18노트로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상대는 우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 드디어 남중국해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파라셀 제도 남쪽 해역이었죠. 이곳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며 군사기지화한 곳이었습니다. 국제 분쟁의 중심이었어요.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전 승조원 전투 배치. 이제부터가 진짜다. 승조원들이 각자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어뢰실, 소나실, 기관실, 전투체계실 모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소나 화면에 여러 함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이지삼 USS 존 핀이 보였어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었죠. 속도 15노트,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행 중이었습니다. 자유의 항행 작전이었어요. 잠시 후 중국 함정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세 척이었죠. 영호사의형 호위함 2척과 영호형 구축함 1척이었습니다. 2척은 미국 함정을 따라가고 있었고 한 척은 30km 뒤에서 관측하고 있었어요. 부함장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긴장 상태입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장보고 3급 함정들이 2년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북위 16도 32분, 동경 111도 48분이었죠. 중국 핵잠수함의 순찰 경로로 추정되는 곳이었어요. 심도를 400m로 낮추고 모든 소음을 제거했습니다. 완전한 침묵 모드였죠. 워터젯도 껐고 필수 장비만 최소 전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작이었어요. 잠수함 승조원에게 가장 힘든 건 기다림입니다. 때론 며칠씩 꼼짝 않고 대기해야 하죠. 지루하고 답답하고 조금씩 미쳐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참아야 해요. 인내가 생존의 비결이니까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승조원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36시간,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둘째 날 오후 3시, 소나 담당 이중사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저주파 음향 포착했습니다. 방위 315거리 약 160km, 속도 15노트. 함장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식별은? 분석 중입니다. 음향, 패턴으로 봐서 상급 영구삼 추정됩니다. 영구사명 상급, 중국의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코드명, 경운기. 소음이 너무 커서 붙은 별명이었죠.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전 승조원 전투 배치, 추적 준비, 심도 320m로 조정. 목표와의 거리 2km 유지. 승조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임무의 시작이었어요.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160km, 140, 120, 100점 3D. 소나 화면에 점점 선명해지는 물체가 나타났죠. 길이 약 110m, 폭 11m. 확실히 영구사명이었습니다. 80km, 60, 40, 20점. 이제 상대방의 엔진 소리가 함내 스피커로도 들렸어요. 둔탁하고 불규칙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낡은 트럭이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것 같았죠. 10km, 함장이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워터젯, 1노트 가동. 천천히 접근한다. 기관실에서 워터젯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범도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5km, 3km, 2km. 이제 우리는 적 잠수함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어요. 속도 맞춰. 거리 2km 유지. 심도는 20m 더 낮게. 워터젯 출력이 조정되었습니다. 1노트, 3노트, 6노트, 10노트, 15노트. 상대와 같은 속도로 맞췄죠. 거리는 정확히 2km였습니다. 부함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상대는 우리를 전혀 모릅니다. 완벽한 스텔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구사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례적인 경로를 따라 항행했어요. 중국 해군은 자신들 바로 뒤에 대한민국 핵잠수함이 붙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이 중국 핵잠수함을 추적하는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기술 개발, 10년간의 방산 기술 축적,
3년간의 건조 기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함장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역사는 누구도 알아선 안 된다고. 그것이 핵잠수함의 운명이었어요. 추적이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승조원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켰죠. 단 한 명도 졸지 않았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연구사명은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북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남동쪽으로. 우리는 그림자처럼 따라갔죠.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속도, 방향, 심도, 음향 패턴, 기동 특성 모두요. 첫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연구사명은 여전히 우리를 모른 채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파라셀 제도 주변을 돌고 가끔 심도를 바꾸고 속도를 조정했죠. 우리는 계속 2k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둘째 날 오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사명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멈췄어요. 우리도 즉시 멈췄습니다. 함장이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이지? 부함장이 소나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교신 중인 것 같습니다. 초저주파 통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 잠수함이 기지와 교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10분 후 연구사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함장이 결정했습니다. 계속 추적한다.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연구사명은 대만 해협 방향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추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거든요.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추적 종료. 심도 500m로 하강. 다음 목적지로 이동. 홍범도함이 천천히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연구사명은 우리가 사라진 줄도 모른 채 계속 항행했죠. 우리는 그야말로 유령이었습니다. 3일간의 추적으로 얻은 정보는 엄청났습니다. 연구사명의 음향 특성, 순찰 경로, 작전 패턴, 통신 방식, 기동 특성이 모두 기록되었어요. 이 정보는 전쟁이 터지면 생사를 가를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부함장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연구사명의 소음 수준은 우리보다 45배 높습니다. 최고 속도는 28노트 추정, 최대 자망 심도는 400m로 추정됩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해였죠. 그곳에서 홍범도함의 진짜 한계를 시험할 예정이었어요. 함수를 남동쪽으로 돌렸습니다. 필리핀해로 향하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최대 자망 심도 테스트였어요. 홍범도함은 900m까지 잠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테스트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만 확인했죠. 필리핀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 하나입니다. 최대 수심이 1만 미터가 넘어요. 우리의 테스트 장소로는 완벽했죠.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북위 13도 동경 126도 지점이었어요. 이곳의 수심은 6,000미터가 넘었습니다. 함장이 승조원들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최대 심도 테스트를 시작한다. 장보고 3의 기록이 500m다. 우리는 900m를 목표로 한다.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승조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죠. 현재 심도는 300m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간다. 함장이 명령했어요. 5노트로 하강 시작. 10m씩 내려간다. 홍범도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10m, 320m, 330m. 아직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380m, 400m, 450m.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500m를 통과했죠. 장보고 3의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550m, 600m, 650m. 이제 함체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끽 하는 작은 소리들이었죠. 캐스티일 합금강이 수압을 받으며 미세하게 변형되는 소리였어요. 승조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령이 계속 압력계를 확인했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700m. 소리가 더 분명해졌어요. 쇠사슬이 천천히 끌리는 듯한 소리.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 승조원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 들어도 무섭고 두려운 소리였거든요.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한다. 750m. 홍범도함이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750m, 760m, 770m.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 함체 전체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780m, 790m, 800m. 세계 대부분의 핵잠수함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도 최대 450m, 시울프급이 730m였죠. 우리는 이미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설계 한계인 900m까지 가야 했습니다. 810m.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승조원들이 움찔했죠. 함체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이소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3번 격벽에서 미세 변형 감지. 하지만 허용 범위 내입니다. 함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한다. 820m, 830m, 840m.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끼익, 쾅, 찌직.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함체를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수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840kg의 압력이었죠. 850m. 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승조원이 숨을 죽였어요. 함장이 각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기관실 상태, 정상입니다. 전투 체계실, 정상입니다. 어뢰실, 정상입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함장이 지시했어요. 마지막 50m다. 860m로 홍범도함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860m, 870m, 880m. 소리가 극에 달했어요. 이제 승조원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890m. 함장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900m. 홍범도함이 천천히 마지막 10m를 내려갔습니다. 895m, 898m, 900m. 심도 유지.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함체가 수압에 완전히 적응한 겁니다. KCDL 합금강의 압력을 받아들이고 안정화된 거예요.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죠. 멀리서 고래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조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냈습니다. 900m. 세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분간 유지한다.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1초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함체는 견뎠습니다. KCDL이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10분 후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천천히 상승. 300m까지 홍범도함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850m, 800m, 750m, 700m. 수압이 줄어들면서 함체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안도의 한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600m, 500m, 400m, 300m. 드디어 안전한 깊이에 도착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부함장이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우리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900m 자망, 10분 유지. 미국의 시울프급보다 170m 더 깊습니다. 함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마지막 임무가 남았습니다. 동해에서 정보 수집이었죠. 함수를 북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이틀 만에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독도 인근이었죠. 여기서부터 일주일간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함정들의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었어요. 동해는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평균 수심이 2000m가 넘어 핵잠수함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일본의 상자의대, 미국 치함대, 중국 북해함대가 모두 이곳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이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였죠. 영해박 30km 지점에서 대기했습니다. 이틀간 관측한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 2척이 출항하는 걸 포착했어요. 아쿨라급과 야생급이었습니다. 음향, 특성을 모두 기록했죠. 러시아 함정은 특이했습니다. 둔탁하면서도 묵직한 소리를 냈어요. 엔진 회전수가 불규칙했고 가끔 큰 소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죠. 다음은 홋카이도 인근 세이칸 해협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상자의대의 주요 항로였어요.
5일간 이곳에서 대기하며 관측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3척이 지나갔습니다. 소류급 2척과 다이게이급 1척이었죠. 음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 잠수함은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함보다는 전기 추진을 해도 10배 정도 시끄러웠어요. 일본 함정의 특징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선체가 작고 경량화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빨랐죠.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함정도 여러 척 포착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척,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2척,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1척이었죠. 미국 함정은 역시 달랐습니다. 날렵하면서도 묵직한 소리를 냈어요. 정비 상태가 완벽했고 움직임도 정확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답게 모든 면에서 우수했죠. 하지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도 홍범도함보다는 13배 정도 시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워터젯 추진 시스템이 그만큼 뛰어난 겁니다. 중국 함정도 몇 척 지나갔습니다. 영호이디형 구축함 2척과 영구 3A형 핵잠수함 1척이었어요. 중국 함정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핵잠수함은 150km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부함장이 농담했습니다. 중국은 한밤중에 깡통을 달고 다니는군요. 승조원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이었어요. 7일간의 정보 수집으로 얻은 데이터는 방대했습니다. 4개국 함정 20여 척의 음향 특성, 작전 패턴, 항로, 속도, 기동 특성이 모두 기록되었어요.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적 함정을 즉시 식별하고 위치를 예측하고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드디어 귀환할 시간이었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독도로 이동한다. 독도 인근에서 세종대왕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죠. 저주파, 소나음이 들렸습니다. 2번의 짧은 신호와 1번의 긴 신호였어요. 우리도 응답했습니다. 1번의 긴 신호와 2번의 짧은 신호, 세종대왕함이 우리를 확인한 겁니다. 5초 후 우리는 동시에 복귀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우리를 진해까지 인도할 예정이었어요. 수면 위에서는 세종대왕함이 당당하게 항행했고 수면 아래 300m에서는 홍범도함이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이 15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루가 지나 진해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속도를 줄이며 특정 좌표에 멈췄어요. 우리도 그 밑에서 멈췄습니다. 수중접항 시설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수중 도크였죠. 홍범도함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도크 문이 닫히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5일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함교의 치가 열리고 함장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부함장, 기관장, 그리고 승조원들이 따랐죠. 부두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 참모 총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5명의 승조원이 모두 정렬했어요. 함장이 경례하며 보고했습니다. 홍범도함, 무사 귀환. 승조원 55명, 전원 이상무, 임무 완수했습니다. 2028년 11월 5일 새벽 4시 비밀 환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진해 해군기지 지하작전실이었죠. 참석자는 50명 남짓, 모두 국가 핵심 인사들이었어요.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15일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 역사는 기록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은 기억할 겁니다. 함장이 간단히 브리핑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구 3형 핵잠수함 3일간 추적 성공. 필리핀에서 최대 자망 심도 900m 달성. 동해에서 미중널 4개국 함정 20여 척 정보 수집 완료. 합참의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900m라고요? 시울프급보다 깊습니까? 그렇습니다. 케이스티어 합금강이 완벽하게 뱉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3년 만에 이런 잠수함을 만들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준비된 결과입니다. 362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무기의 진정한 힘은 위치를 모를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은 모두 최고 기밀입니다. 세계는 홍범도함의 존재를 알아선 안 됩니다. 보고서가 붉은 봉투에 담겨 봉인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유령함, 작전 보고서, 기밀, 등급, 특급. 대통령이 승조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어요. 15일간 심해에서 보낸 시간이 녹록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조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훈장도, 명예도, 인정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승조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장 윤영하는 진해 바닷가에 잠시 섰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인이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요? 지금 가고 있어. 훈련 잘 끝냈어요? 응, 잘 끝났어. 고생했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함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대한민국 최초 핵잠수함 함장이라는 것도, 15일간 남중국해와 동해를 누볐다는 것도, 900m 자망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것도 말이죠.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해안에 부딪혔어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말이죠. 남중국해에는 중국 함대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고, 동해에는 4개국 핵잠수함들이 서로를 겨냥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홍범도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들리지 않는 위협, 찾을 수 없는 전략. 적들이 우리의 위치를 모를 때, 우리의 능력을 모를 때, 우리의 존재조차 의심할 때, 그때 이 무기는 가장 강력해지는 거죠. 2028년 11월부터 홍범도함은 정기 순찰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5일간 바다 어딘가를 순항했어요. 때로는 남중국해였고, 때로는 동해였고, 때로는 서태평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경로를 몰랐죠. 합참의장과 대통령만 대략적인 작전 해역을 알았을 뿐이에요. 2029년 3월 두 번째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인근이었죠. 중국이 새로 건설한 인공섬의 군사시설을 관측하는 임무였어요. 홍범도함은 15일간 그곳에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레이더 주파수, 통신 패턴, 함정 출입 현황까지 말이죠. 2029년 7월 세 번째 작전은 동해 북부였습니다. 러시아가 새로 배치한 보레이급 전략 핵잠수함을 추적하는 임무였어요. 7일간의 추적 끝에 보레이급의 모든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죠. 보레이급은 SLBM 16기를 탑재한 전략 무기였으니까요. 2029년 11월 네 번째 작전은 특별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와의 첫 합동훈련이었어요. 물론 비공식이었죠.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USS 콜로라도와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홍범도함은 콜로라도를 5번 가상 격침시켰지만 콜로라도는 홍범도함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은 수비 임무가 10배는 유리했으니 미국 함장이 경악할 만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함장 윤영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간 준비된 결과입니다. 미국 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날 밤 양국 대통령의 비밀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함께 감시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동의했습니다. 이날부터 한미 잠수함 정보 공유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극비였습니다. 2030년 10월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함 김자진함이 진수되었어요. 이번에는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들썩였죠.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잠수함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자진함이 실제로는 이번함이라는 걸 말이죠. 홍범도함은 여전히 비밀이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홍범도함의 진정한 힘이었죠. 2031년 4월 긴장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함대가 대치했어요. 중국이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이 항모 2척을 급파한 겁니다.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죠.
홍범도함과 김자진함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1번함은 대만 해협에, 2번함은 필리핀에 배치되었어요. 만약 전쟁이 터지면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어뢰와 SLBM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범도함은 대만 해협 수심 400m에서 대기했습니다. 위로는 미국 항모 2척과 중국 항모 1척이 50km 간격으로 마주 보고 있었어요. 양쪽 다 전투 대응을 갖췄죠.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함장 윤영하는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전 승조원 전투 배치, SLBM 발사 준비. 하지만 내 명령 없이는 절대 발사하지 마라. 승조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SLBM 발사관이 준비됐어요. 16기의 현모가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틀간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함대가 서로를 겨냥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발만 잘못 쏘면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범도함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몰랐죠. 미국도 중국도 심지어 대만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3D 소나 화면에 양측 함대의 모든 움직임이 표시되었죠. 셋째 날 중국 항모가 함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J-15 전투기 8대였어요. 미국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FA-18 슈퍼온의 12대가 이륙했죠. 함장이 긴급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전쟁 발발 가능성 90%. 양측 전투기 공중 대치 중.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대기하라. 외교적 해결 시도 중. 가장 긴 1시간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양측 전투기가 서로를 겨냥했고 수상에서는 함대가 사격 준비를 마쳤어요. 수중에서는 홍범도함이 SLBM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항모가 함재기를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교적 압박이 통한 거죠. 미국도 전투기를 회수했어요. 천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중국 함대가 북쪽으로 물러났고 미국 함대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함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SLBM 발사 취소, 전투 대기 해제, 승조원들도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쟁에 가까이 갔었는지 말이죠. 2주 대치 기간 동안 홍범도함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 바로 밑에 대한민국 핵잠수함이 있었다는 걸 끝내 몰랐어요. SLBM 16기가 자신들의 기지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국 버지니아급에서 암호 통신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함장이 답했습니다.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의 말, 함장 윤영하는 진급했습니다. 준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범적인 해군 장교라는 간단한 문구만 있을 뿐이죠. 진급 축하 파티에서 합참의장이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한 일을 세상은 모르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네. 자네가 전쟁을 막았다는 걸 말이야. 함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 임무는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함장은 진해 바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밑 어딘가에서는 홍범도함이 여전히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함장과 승조원들과 함께 말이죠.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들리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하지 않는 전략처럼. 2040년 홍범도함은 취역 1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20회 이상 작전을 수행했지만 단 한 번도 적에게 탐지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스텔스였죠.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몇 척이나 보유했는지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척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7척이 운용되고 있었어요. 홍범도함, 김자진함, 안중근함, 윤봉길함, 이봉창함, 김원봉함, 나운교함까지 말이죠. 3번함 이후는 2년 6개월에 한 척씩 건조되었다. 예산만 확보되고 결정만 내려지면 2년 2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핵잠수함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거였죠.
그들은 몰랐어요. 대한민국의 핵잠수함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이 잠수하며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핵탄두가 탑재된 현모가 있다는 사실도 세상은 모릅니다. 그날 밤 홍범도함은 또다시 출항했습니다. 목적지는 역시 비밀이었습니다. 검은 철의 거인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수면 위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곧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밑 어딘가에 9,600톤의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걸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찾을 수 없어도 그 힘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령함, 홍범도함, 그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 배는 계속 바다를 누빌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청와대 지하금고에는 여전히 그 보고서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표지에는 유령함 작전 보고서라고 쓰여 있죠. 언젠가 이 기록이 공개될 날이 올까요? 아마 50년, 100년 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때쯤이면 세상은 알게 되겠죠. 2028년 10월 대한민국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3년 만에 핵잠수함을 건조했고 15일 만에 세계 최고 자망 심도를 기록했고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고 적국 핵잠수함을 3일간 추적했다는 거요. 하지만 그 모든 기록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름 없는 수천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20년 넘게 준비했고 55명의 승조원들이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고 수백 명의 군인들이 비밀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훈장도 명예도 박수갈채도 받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의 바다는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딘가 깊은 바다 속에서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고 일제와 싸웠던 것처럼 홍범도함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말이죠. 그것이 유령함의 운명입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고 강력하되 보이지 않고 전설이 되되 기록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핵잠수함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하보관소에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국 핵잠수함의 음향정보, 미국 이지스함의 항행 패턴, 러시아 구축함의 작전 반경, 일본 잠수함의 기동 특성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정보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적 함정의 위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음향만 들어도 어떤 함정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15일 만에 10년치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홍범도함과 다른 핵잠수함들이 바다로 나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말이죠. 대한민국의 바다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홍범도함, 그 이름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위키피디아에도 뉴스에도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깊은 바다 속 어딘가에서 그 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유령함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니까요.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했다면 영광일 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